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 전 세계 뒤흔드는 트럼프의 세 가지 깊은 생각. 관세 등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를 탈구축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다. 일본은 그런 트럼프의 생각에 맞서 대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라파포의 군의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경고. 소비 감세 자립이 신중론, 대체재원과 세트 소송, 트럼프 관세. 11일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93%까지 올라온 상황. 용납하지 않을 것. JD 벤스 방문 비판에 따라 펜타곤이 그린란드주는 미군 사령관을 해고. RFK 주니어는 딥스테이트가 진짜라고 말하며 FDA 직원들을 업계의 충격적인 꼭두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적, 전 세계 뒤흔드는 트럼프의 세 가지 깊은 생각. 송이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조선일보에 4월 13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만면의 웃음을 띠고 우리를 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중국이 보기에 우리 미국은 너무 순진하고 또 잘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적이다. 중국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트럼프가 이달 2일 시작한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포기,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그가 동맹국까지 포함한 관세 전쟁을 왜 벌이고 중국 때리기에 왜 진심인지 이유를 알아야 비판은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1년에 낸 영문판 책에서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거나 해체하기는커녕 더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내에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는 것으로 번역돼서 나온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표현했는데 미국 더 이상 호구 노릇 안 한다. 이 사진은 미국 시민 흑인 중에서 푸드 스탬프라는 일종의 푸드 쿠폰을 들어 보이고 있는데 약 7명 중 1명이 이렇게 푸드 쿠폰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거로 미국이 지금 힘들다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9년 새 2배 된 국가부채 하루 이자만 4조 원이 나간다. 피드 헤그세스 보통 헤그스다고도 뭐 얘기하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2025년 2월 13일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기구 본부에서 동맹 회원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을 호구, 서커로 삼으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와 국방을 미국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뜬금없이 여기에 고구려사를 뿌리로 하는 북한은 중공을 천년의 주적으로 상정한다. 김정은은 친중 세력부터 제거했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왜 중공이 주적이냐. 천년의 적이다 이게 천년의 주적이다 이거예요. 우리 남한은 생각이 틀린 모양이죠. 정치인들은. 두 번째, 중국을 거칠고 강하게 다루라. 2025년 2월 기준 미국이 갖고 있는 36조 2천억 달러의 국가부채는
세계 경제력 기준 2위에서 6위인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등 5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 이만큼 빚이 많이 있다. 이게 부채가 미국 국채 빚이. 동맹국의 무임승차 중단, 국방비 증액 요구, 경제력 이용에 미붕괴 시도하는 중국. 중국이 그동안에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전쟁, 미국 제조 기반 붕괴 시도, 환율 조작 등 세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들의 자식들, 더 나아가 우리 후손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들이 적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적이란 말인가? 나에게 그것이 적이라며 새로운 대응법을 제안했다. 중국은 미국의 위해적인 국가, 중국을 실질적인 미국의 주적으로 못 박은 트럼프의 관점은 후임 조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승계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미국 대표는 2023년 낸 저서 No Trade is Free에서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미국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은 상품 교육 적자 형태로 중국에 중국에 지금까지 6조 달러의 부를 넘겨줬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 저는 아주 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불편한 미 현실 직시하고 행동하라. 미국이 당면한 국가 현실과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러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는 거짓말, 허풍, 과장과 거리가 먼 진지한 정치인이다. 현타주의자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중국 제압할 수 있다. 물렁물렁한 대통령은 국가의 누가 된다. 숫고 거친 관세 전쟁, 상당한 성공 가능성.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경제와 리더십 브랜드 파워를 해치는 자충수이므로 최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경제학의 기존 이론 잣대에서만 보는 시각이다. 이번 관세 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무조건 낮게 보고 폄하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 시진핑의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다. 트럼프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조성한 뒤 중국을 고립시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무역 경제 질서와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사의 큰 물집기를 바꾼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트럼프의 이번에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세 가지 요점을 기고를 했네요. 일본 쪽에서 관세 등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를 탈구축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다. 일본은 그런 트럼프의 생각에 맞서 대비할 수 있을까요? 마토바 아키오르라고 가나가와 대학교 명예교수라고 동양경제 온라인에 또 기고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미국의 러시아 접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나토에서의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이것은 전후 냉전 구조를 날려버리는 일격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의 방미와 이란과 미국의 대립, 이것도 가자에서의 전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전화의 확대의 우려가 있는 문제다. 정보세국은 일본 전통인가? 일본인이 일본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오랜 쇄국의 전통일까? 한국도 언론 뉴스들이 외국 뉴스들을 많이 언론 보도를 안 하죠. 국민들이 국내 문제만 휩쓸리게 하고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1880년대 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일본인들이 국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경문을 날리고 있었다. 그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 이제 인민도 단지 일본 국내의 일에만 경영해 외국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아무쪼록 국내의 소이해를 제쳐두고 외교에 관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전력을 이 점에 모아 깊이 전국의 대이해에 주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외교의 사상 양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와 중국으로 서양 열강이 밀려오는 가운데 국내의 작은 일에 넋을 잃고 있는 일본인의 몽상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5년 4월에야 시작한 상호 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과연 일본인도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일에 매달리는 것을 다다미 내장반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왔어요. 어쩌면 뭐 좀 안 되는 식으로 어, 아는 사람들끼리 그 트럼프 개새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자기가 뭘 좀 뭐 한국을 걱정하는 것처럼 어,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종족들이 있는데 진짜 그 단견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판정을 하지 않는 트럼프. 일본 국민 필수 영어 교육은 회화든 독해든 입학 시험을 위한 디딜더미일 뿐 더 이상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게 대체적인 우리일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는 카오스다. 세계의 심판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만약 나쁜 심판이 되면 세계는 미쳐버린다.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외교지 포린 어페어스 미국은 새로운 냉전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트럼프는 레이건에게 배워야 한다. 2025년 1월에서 2월호에 게재된 도널드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과 닮았다고 썼다. 레이건 트럼프 유사성, 레이건도 정석을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그 숨겨진 의미에 공포를 품고 어느새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미국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관세 인상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에 익숙해져 버린 경제학자들이 보면 악수 그 자체다. 나토를 버리고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은 200년에 걸친 서구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에 있어서의 에스테빌리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마 이스테빌리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는 보수파를 일망타진시킬 생각인가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네요. 서구적같이 무너뜨리는 트럼프. 탈구축 포스트 모던이 유행하던 시대에 탈구축이란 말이 유행했었다. 언어는 프랑스어의 디컨스트럭션이라는 조어였는데 원래는 디스트럭션과 컨스트럭션의 단어를 오려 붙인 것이다. 의미는 한 번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인데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의 말이었다. 지축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구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트럼프가 이 지축을 흔들고 있다면 문제는 복잡하다. 비서구적인 것들이 모두 러시아에 밀려나면서 러시아는 서구 사회의 정반대인 반면교사가 되어갔다. 이러한 역할은 어떤 때는 터키, 어떤 때는 인도, 또 어떤 때는 중국에도 적용되어 아시아적인 야만을 계몽하는 서구적인 사명을 낳아 서구 세계를 지배를 뒷받침하게 되었었다. 트럼프는 브릭스 체제를 무너뜨린다. 브릭스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주로 사회주의 시대를 끄는 형태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중심이다. 첫 임기인 2017년 북한에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접근에 브릭스를 빅스로 갈라놓음으로써
서구를 형성해 온 반러시아라는 구조를 일단 탈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극해는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다. 캐나다, 그린란드를 수중에 넣어 온난화 속에서 우세하게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일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반러시아라는 전후 계속되어 온 냉전구도를 여기서 끝내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일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죠. 중국 봉쇄를 의문형으로 표현했지만 트럼프의 최종 목적인 것이 중국 죽이기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문제는 일본 타산지석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뒤 대만에서 새로운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 근교의 대만이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에 직접 관여할 의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대리전쟁을 강요당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우크라이나 문제와 가자 문제를 국제사회의 타산지석으로 확실히 배워두는 편이 좋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은 큰 트럼프를 말하는 그 함정에 일본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전쟁이 싫다면 일본의 남은 길은 동아시아를 일본 스스로 탈구축해 미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동아시아 이 일본 개념 같은 거로 얘기하는 건지 에, 거, 글쎄요, 걱정 반 우려 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그 계몽 사상가인데 요게 저 일본 화폐 이게 신화폐에 이게 이 사람의 얼굴이 이번에 들어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라파포의 군의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경고. 어, 이 라파 국경 여기 지역하고 칸 유니스라는데 여기를 포위했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라고 여기에 뭐라고 회랑이라고 설치하고 라파를 포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떠나라. 유대인이 2000년 전에 완전히 이 디아스포라 됐듯이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어디 떠돌이 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2000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같이 공존할 수 있겠냐. 이게 팔레스타인이 다 떠나야 사우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이집트에서도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네탄야후는 제일 1차구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이번에는 관세 터지자마자 바로 또 날아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우리는 할 거예요. 그 굳은 악수를 또 그렇게 하고서 바로 돌아가서 때립니다. 미국은 침묵을 하는 거죠. 소비 감세 자립이 신중론 대체 재원과 세트 소송 트럼프 관세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4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의회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 소비 감세, 소비세 감세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 책임자들이 13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조치를 논의했다. 한국 여야 애들은 뭐하지? 이렇게 좀 대비가 되네요. 고물가 대책으로서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는 소리가 여야당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정조 회장은
대체 재원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신중한 생각으로 보조금을 모았다. 일본 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감세를 호소했다. 자민의 오노테라 이스노리 씨는 소비세는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인민의 시계놀이 가즈히코 씨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소비세에 관한 당내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인민의 기본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유신의 아오야키 히토시 씨는 5월부터 식품의 소비세 제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 재원에 대해 국민민주의 하마구치 마코토 씨는 당면은 구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공명의 오카모토 미츠나리 씨는 소비세 감세의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있는다는 의미에서 급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급부금 지급과 감세의 양쪽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소비세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를 지칭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비관세 무역 장벽일 수도 있죠. 어,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이거를 없앤다고 하면은 소비가 내수 진작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보조금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재원은 그걸 뭘로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또.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소비세 감세 급부금 지급 내수 활성화 대체 재원 마련 기존 내수 중심 기업은 실적 기대에 있다. 미국 상호 관세로 우선 피해가 오는 것은 기업일 것이다. 경전보다 수출량이 감소할 것이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대체 수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산업통상부문위원회 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중공처럼 덤핑 수출하면 일본은 망하는 길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세와 급부금 지급, 내수 진작에 따른 재원 보충의 방법은 무엇인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은 항상 해왔던 일 아니었던가? 좀 더 쌈박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일본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대거 매도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또한 보복이 두려울 것이다. 수출이 덜 되면 법인세 징수도 줄어들 것이고 참으로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의 기획재정부는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선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참여 그리고 방산복의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내수 활성화는 그 다음 낙수 효과로 나올까? 이 위에 수출들이 잘 돼가지고 대선에 온통 빠져있는 국회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일 것 같고 관광 활성화 그러나 중국인 미국 무비자 입국은 절대 안 된다. 일본인 무비자 입국은 찬성한다. 미로 북로 접근에 따라 북한 무역 제재가 좀 풀어진다면은 우리가 좀 북한하고의 거래 중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석탄 같은 거를 그 멀리서 가져오기보다는 가져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또 유리할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관세가 좀 강화되면은 내수 쪽의 중심 기업들이 내수 활성화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내수 기업들이 실적이 좀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11일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93까지 올라온 상황. 매일경제 4월 13일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읽기보다는 굵은 글씨로 표현된 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DB증권 리서치 센터는 연준의 양적 영화 돈을 푸는 거가 곧 나와 장기채 가격이 크게 상승, 금리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 원인은 채권, 현물, 선물 금리 차를 이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에서 마진콜, 담보 부족으로 추가 증가금 요구가 강제 포지션 청산인데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다 이거죠. 허정은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미 10년물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통화당국의 레포 공급, 유동성 공급이 나타나면 중장기 금리 하락 재료다라고 말했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나서더라도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상실이 국채 수요 감소의 원인이라면 향후에도 장기채 금리가 크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중국 정부가 2017년에 1차 무역 갈등이 있을 때 미국채 보유량을 축소했던 상황, 시장에 그걸 팔아버린 거죠. 그때도 금리가 좀 올랐다고 그러고요. 10억 달러 매도 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6.7bp, 1bp는 0.01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3년물은 8.1bp 상승하는 민감도를 보였었다. 연준의 대응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금리 상승폭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 가지고 또 버티는 그런 것도 있는데 미 국채가 그렇게 많이 발행된 것은 결국 그 미국 그 재정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됐던 거죠.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36조 얼마를 갖다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무슨 세계 패권을 하겠다고 난리고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난리냐. 예? 그 종전에 미국 대통령 애들은 뭐하고 자빠졌던 애들이냐. 그러니까 미국부터 살리자. 그러니까 관세 매겨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해놓고 자유무역을 하는 거 협상을 개별 국가끼리 협상을 하면서 그러나 중국은 안 돼. 하고서 중국하고 지금 치고받고 난타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표현된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로. 만약에 베이시스 트레이딩과 마진콜을 그 시장에서 발생이 된다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제외 상호관세 정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맞대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그러니까 그 국채를 매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그 못 믿겠다 꾀꼬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중국만 제외한 상호 관세 정책이면은 중국은 전에처럼 미국채 대량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도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시도를 하려다가 뭔가 제동이 걸린 게 있습니다. 음, 미국이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 너희들 그게 우리 동맹이 그러시면은 되시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박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 우리가 그냥 계속 금리나 좀 받아가셔. 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제 별로 없고요. 용납하지 않을 것. JD 벤스 방문 비판에 따라 펜타곤이 그린란드 주둔 미군 사령관을 해고했다. 어쨌든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방문했는데 거기 그 사령관이 대령이랍니다. 이 마이어스라고. 근데 뭔가 그 메일을 그 직원들 군인들한테 보냈는데 그뭐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잘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투자를 받아야 안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해양 패권은 이제 북극해로 확장되고 있다. 중공과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야만 한다. 트럼프 그것이 2.0의 입장이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핀란드, 네덜란드 독립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이 그 대령 그 여기 그 사령관은 대령급이랍니다. 불이 아니고 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좀 잘릴만한 얼굴인 것 같네. RFK 주니어는 딥스테이트가 진짜라고 말하며 FDA 직원들을 업계의 충격적인 꼭두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제목만 봐도 뭔 얘기 하려는지 딱 가는데 딥스테이트 진짜 있다. 그리고 그 과거 CIA의 인간정신 통제 실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FDA 이런 직원들은 에, 이 의약 산업에 충격적인 꼭두각시가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케네디가 하지만 딥스테이트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 그리고 여러 사악한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인류 파괴를 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기관이 필연적으로 강력한 이해관계에 의해 포착된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도 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리더십 아래 FTA 직원들에게 4년의 기간을 활용할 것을 그 사람은 케네디는 촉구했습니다. 정부서 전반에서 실시된 대량 해고로 인해 FTA 직원들을 놀라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었다. 너무 오랫동안 FDA는 규제해야 할 바로 그 산업에 의해 포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돈 처먹고 할 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FDA 직원들을 대량 잘라버리는 거죠. 자관 작은 정부 만들기 미국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종 문부림들 자, 그런 걸로 골드카드 시민권 판다? 야, 이거 돈으로 시민권을 파냐? 뭐 도덕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트럼프도 4년밖에 이제 더 못하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급발진을 걸려가지고 미국이 다시 잘 살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그 500만 달러에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FTA 직원들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커넥션이 돼 있는 애들 대거 잘라야죠. DLNC 3,990억 규모 파라다이스 그룹 호텔 개발 수주. 김진현 기자가 플로터에서 했는데 파라다이스가 인천 영종도에 그 카지노 리조트를 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장충동에 또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을 추진한다. 제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 사회적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 갈 일도 없습니다만 왕년에 전 그 저기 조직 생활할 때는 호텔 같은 데서 뭐 컨퍼런스가 열리고 무슨 연구회 열리고 그러면은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한 적은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한 입장에서 뭐 이런 데 갈 일이
없죠. 제 수준으로는 일개 소시민이. 어쨌든 그러면은 그 장춘동 2가 일대라고 하면은 신라호텔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조선해운 전력은 잘 나가는데 HD현대, 아픈 손가락 된 HD현대케미칼, 석유화학 업종이 다 똑같을 겁니다. 류은지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보도했는데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실적 뒷걸음질, 부채 급증적 적자 전환이 됐다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현대케미칼의 사업부문은 크게 정유, 혼합 자일렌, 중진류 분해 설비로 나뉜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벤젠과 MX 스프레드는 3분기 이후 중국 신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 및 다운스트림 전기 보수로 인한 수요 감소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내수 침체와 역내 신증설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PE, 폴리에틸렌, 포리플로필렌, PP, 우리가 이 산업용에서 많이 쓰는 그 재질들이 PE, PP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좀 시향이 안 좋다. 이게 모든 게 그 중국의 공급 과잉에서 나오는 문제가 발단이겠죠. HD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이 각 합작해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롯데케미칼도 상황이 안 좋죠. 다 안 좋습니다. 석유화학은. 그게 다 누구 원인이냐? 중국 석유화학 제품 때문이다. 밀어내기 수출, 덤핑 수출. 이게 국내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S오일, 그 사우디가 주주로 있는 S오일은 그 울산이죠. 온산. 거기 정유공장 근처로 석유화학, 어, 이 정유만이 아니고 석유화학 무슨 뭐 샤인 프로젝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짓고 있다. 정유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 이 석유화학 개통을 또 그렇게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할 건지 좀 매우 궁금합니다. 무서워 살겠나? 부산 사상구 지하철 공사장서 또 땅 꺼짐. 김무영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부산 사상구에서도 13일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으며 정전과 가로수 파손 등 50여 건 비강풍 피해가 또 속출했다. 이게 날씨가 겨울로 다시 돌아가는지 자, 그런 와중에 비가 오고 또 여기도 지하철 공사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한국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상징으로 어저께 징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저는 은유하고 싶네요. 미국 서머타임 폐지 추진 요거 그 유명 슈카월드 참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재밌게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어쨌든 어, 우리나라는 일본 그 기준으로 쓰고 있죠. 130도 선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행 가든 뭐 하든 똑같은 시간대에서 같이 하고 있고 어,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해가 더 일찍 뜨고 그 다음에 뭐 빨리 진다.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자기네들 평양시를 사용하겠다. 30분 격차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똑같이 2018년에 그냥 안 되겠다. 130도 하자. 그 얘기 참 어디 들었어요. 남북한이 대화하는데 서로 약속하기도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아이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옛날부터 써오던 거. 이게 식민 시절 때 이렇게 통일이 된 거죠. 왜?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합방이니까 다 같이 황국 식민으로서 우리 같은 시간대에서 같이 시간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표준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은 그게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참 그 표준이라는 거, 지금 뭐 이거 그 생존 우선순위 외에 그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계속해서 그 콘텐츠로 해나가는 이유는 손익 표준을 바꿔야 된다. 이게 표준을 이게 바꾼다는 게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새 표준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엑스포에 올인하나? 어쨌든 망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쭉 한번 보면은 잘 되기를 저는 잘 되길 바라질 않습니다. 그뭐 실패하기를 바래요. 솔직히 뭐쫙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이렇게 저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그늘 속 씩씩한 10살 소녀가 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 키트리지 아메리칸 콜이라는 유튜버, 디토 유튜버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때 10살짜리 소녀 눈에 비친 그 상황의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에 비친 불안. 그의 11월 우린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에게 남은 걸 기뻐했어요. 불황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놨어요. 불황에 맞서 싸우는 동안 우리 모두 강해졌죠. 1934년 5월 2일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나의 세계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글쓰기를 좋아해서 제가 쓴 기사인데요. 편집장님께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근데 나중에 채택이 돼서 소녀가의 눈에 바라보는 불황의 상황들, 그 인생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 뜹니다. 편집장은 기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리얼한 걸 가져오란 말이야. 누가 이런 거를 읽었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소녀가 쓴 글이 결국은 채택이 돼서 신문에 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그 끝마무리에 그렇게 나옵니다. 못 살아가지고 떠돌이 하면서 집수리 해가면서 저기 뭐 그러니까 뭐 그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소년과 작은 뭐 이런 애도 떠돌아다니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금 뭐 세계 그뭐 관세 전쟁이니 하고 뭐 대공황까지는 얘기들을 안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트럼프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세계 2차 대전에 의한 군수 수요였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힘들어. 뭐 무슨 플랜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근로자들을 무슨 동원해서 뭐 저기 국가 그 인프라 사업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했겠지만은 2차 대전이 발발을 안 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미 군수 물자가 생산되면서 경제가 다시 떠올랐던 거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현대 미국인의 전 세대는 대부분 대공황 속에서 고생을 했을 터인데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다 이게요. 한반도는 일제치하였었고 1934년도면은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그래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꼬드겨 가지고 일본인이나 한국 조선인들한테 만주로 이주해서 가서 살라고 많이 꼬드겨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2조 말에 넘어간 그 지금 연변 쪽 말고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얼빈까지 올라가서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에, 한국민이 솔직히 아직 대공황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워낙 해방 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일어나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던 거니 삶이 그냥 그 정도지. 뭐 전쟁 없이 대공황을 겪어본 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미국 관세 전쟁에 너무 호들갑들 떨지 말고 그 10살 소녀도 참 극복해서 나가고 그러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도 있는데 지혜롭게 그 잘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